제가 그 오태민 작가님 이번에 또 강의 코엑스에서 하지 않습니까? 또 저는 뭐 해외에 있기 때문에 이제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이제 참석을 하는데 또 그렇게 참석을 하게 되어 기쁘고 또 이제 그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독서 클럽에서 읽게 될 책이 마중물 논술이고 그 중에 제일 첫 챕터를 읽어드리면서 그리고 오태민 작가님께서 비트코인은 삶의 지혜다. 그거에 그 영상, 최신 영상에 대해서도 제 생각을 덧대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또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제가 마중문 논술은 그 교보문고 이북으로 샀는데 이제 그거는 오래된 버전인지 좀 약간 좀 이렇게 잘 연동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글도 막 깨져 있고 그런데 이번에 또 검색해 보니까 알라딘에서 다시 그 PDF 버전이 나와가지고 PDF 버전으로 저는 다 돼 있어가지고 읽고 있습니다. 뭐 인문학적 상상력, 경제학적 상상력도 예전에 그렇게 읽었거든요. 제가 16페이지부터 한 21페이지까지 제가 하이라이트 친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통념을 깨라. 논술은 지식의 축적이 아니다. 논술이 요구하는 것은 학생 스스로의 생각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너무나 비슷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논술 채점은 생각보다 쉽고 객관적이다. 똑같은 답안지는 안 읽어도 되기 때문이다. 이런 답안지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학생만이 아니다. 학교 교육은 물론이고 전혀 엉뚱한 접근을 팔고 있는 논술 사교육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게 이 제일 처음에 챕터에 나오는 그 챕터 그 큰 이제 통념을 깨라 이렇게 보여드리면 여기에 나오는 13페이지죠. 그러니까 통념을 깨라 거기서 나오는 거고 제가 지금 아이패드에서 읽고 있어가지고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바로 연동이 안 돼가지고 제 하이라이트가 안 보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16페이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측 가능성을 통념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통념이 편리하고 무엇보다 싸게 먹히는 셈이다. 챕터 제목이 뭐라 했죠? 통념을 깨라죠. 예측 가능성을 통념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통념이 편리하고 무엇보다 싸게 먹히는 셈이다. 그러니까 이게 왜 우리가 통념을 가지고 이건 제 의견입니다. 왜 사람들이 통념을 통해서 생각을 할까? 그게 결국은 우리 뇌가 제가 인지과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뇌에 대해서 쭉 그래도 일반인들보다는 조금은 더 아는데 물론 학부 전공이었지만 우리 뇌는 귀차니즘이 많은 뇌야. 생각하기 싫어한단 말이야. 우리 뇌 자체가.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영상을 보는 거를 더 선호를 하죠. 왜냐면 영상을 보면 수동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인포메이션을 주입시켜 주니까. 그래서 그렇고 그런데 17페이지입니다. 통념을 깨야 한다고 해서 모든 통념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것 역시 위험한 생각이다. 그래도 통념을 깨라. 통념을 깨는 일은 불편하고 거북한 일이긴 해도 통념을 깨야 학생 자신이 생각이 자연스럽게 샘솟는다. 이게 통념이라는 것이 나쁜 거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거를 다 생각할 수는 없거든요. 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중요한 것들이 더 많잖아. 우리 삶에 지금 당장 뭐 예를 들어서 건강하지 않으신 분들은 뭐 건강이 더 중요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다른 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그런 본인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더 많죠. 그러니까 이게 아담 스미스가 옛날에 했던 말이 그 도덕 감정론에서 이 옛날에 이제 잉글랜드 사람들은 이제 영국 사람들은 뭐 중국이 있는 줄 알았는데 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아담 스미스가. 야 저기 멀리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서 만약 지진이 났어. 그래가지고 몇만 명이 죽었어. 그게 더 고통스럽니 아니면 네 손가락이 잘리는 게 더 고통스럽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아담 스미스가. 아담 스미스가 했던 말은 네 손가락이 잘리는 게 더 고통스럽다는 거야 인간은. 어.
내 새끼발가락이 아픈 게 더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이게 어, 특히 좀 뭐야 될까요? 이기주의 자체를 나쁘게 저도 교육을 많이 받았고, 이기주의랑 뭐 개인주의랑 나눠서 제가 또 그 예전에 상장도 보여드렸지 않았습니까? 도덕이랑 사회 꽤 잘했다. 중학교 다닐 때. 아무튼 그 이렇게 통념을 깨는 일이 불편한 이유가 우리 한국 사회 자체가 이 논술 객관 지금도 논술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중학생일 때 생각이 나더라고. 이게 제가 중학생일 때 논술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뭐 저는 많이 안 했는데 이제 그때 이렇게 어, 특목고 다니는 형이랑 누나들이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이 나. 인문계 다니는 형이랑 누나들이 많이 했다는 거 기억이 나는데 그때 어 이제 논술 시험을 칠 때 학생들 답안지가 다 비슷하다는 거야. 근데 이게 제가 볼 때 꼭 그게 꼭 굳이 한국의 문제는 아니고 제가 미국에서 다니면서도 미국 같은 경우 에세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리포트를 이렇게 글을 많이 쓰거든요. 제가 글을 많이 쓰는 수업, 철학 수업 같은 것도 듣고 뭐 정치, 역사 수업도 듣고 그 외에도 글 쓰는 저는 글 쓰는 그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좀 반항아 기질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짜여져 있는 객관식 시험은 좀 지루하더라고. 뭐 배우는 것도 별로 없고. 근데 이제 글을 쓰다 보면 저 스스로 막 찾아보고 연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문헌 뒤지고 학교 도서관 가가지고 막 책 뒤지고 막 그랬거든요. 저는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미국 학생들도 보면 제가 뭐 다 뭐 제가 판단을 내릴 수 없지만 뭐 적어도 제가 다녔던 뭐 버클리를 보면 어, 버클리 자체가 솔직히 말해서 공대는 좋은데 인문계 대학교는 별로 안 좋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도 그닥 별로였어. 공대는 진짜 잘하거든 수업을. 아무튼 뭐 제가 들었던 생각이 글을 너무 똑같이 쓴다는 거야. 싹 다 통념을 안 깨고. 그냥 글을 왜 똑같이 쓸까? 이게 선생님이 원하는 답에 그 질문에 답을 내려고 해 정답을. 근데 어 마강수 누구냐 문학 평론가가 얘기를 했듯이 본인은 정답을 안 가르치고 그 문학을 이해하는 원리를 가르친다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태민 작가님께서 한 10여 편 가까이 막 이렇게 거북선 얘기하시고 그러는 게 제가 어저께 그 최신 영상을 보고 조금 약간 이해가 조금이라도 됐던 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저는 처음에 이해 못했어. 아 거북선이 그래 뭐 없을 수도 있겠구나 뭐 이렇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저는 그, 그- 어, 특히 좀 한국같이 주입식으로 교육받은 특히 동네가 객관식 시험이 미국보다 더 심하고 미국도 객관식 시험 많이 쳐요. 특히 고등학생들 보면. 근데 어, 제가 들었던 생각이 이게 결국은 그 인덕티비즘 기납법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례를 가지고 그 사례로 뭔가 이렇게 원리를 도출하려고 하는데 어, 이제 분석적 능력이 있고 지식 이렇게 특히 학문에 있는 지식이라는 게 분석적 능력이 있고 종합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나눌 수 있거든요. 크게 보면. 그러니까 분석하는 능력은 뭐예요? 하나를 골몰이 파가지고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 거야. 저기 밑으로. 근데 이제 종합적인 능력은 다른 분야들을 두루두루 알아가지고 그거를 연결시키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AI가 개발되면 지금은 AI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화 뭐 터미네이터 그런 뭐 또는 뭐 2001 오디세이 영화에 나오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는 AI라기보다는 그 narrow AI라고 해가지고 특정 분야에 있는 그런 것들을 정말로 잘하는 그런 AI거든요. 잘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쉽게 말해서. 어, 이제 그런 AI가 뭘 잘하느냐? 분석하는 게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야. 분석하는 능력이. 분석을 잘한다는 거예요. 저도 데이터 애널리스트로서 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이 살아남으려면 애널리스트로서 분석을 잘하면 안 되고 소설을 잘 써야 돼. 막말로. 어, 그러니까 소설을 잘 쓴다는 게 뭔 말이냐면 내가 데이터를 딱 받았을 때 분석하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프로그램 돌리는 게 더 편해. 이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도 있고. 아니 엑셀 함수도 그렇지 않습니까? 엑셀 함수도 내가 굳이 뭐 만들어 가가지고 뭐 VLOOKUP 이런 거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 그냥 만들어 놓은 거 그냥 갖다 쓰는 거잖아. 우리가 그 엑셀 정리할 때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 두루두루 이러한 것들이 있더라 해서 이렇게 찾아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또 드릴게요. 유비쿼터스라는 얘기가 또 나오는데 또 이 얘기도 먼저 드릴게요. 가기 전에 19페이지에 이제 통념을 찾아 뒤집어 보는 것으로도 학생으로서 훌륭하다. 선생에게 한 번 당했을 뿐인데 물고 터진 논처럼 통념이 깨져나간다. 학생들의 잠재력은 놀랍고 선생의 능력을 넘어선다. 답 없는 문제를 어린 학생에게 요구하는 것은 학생들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성세대가 답하지 못하던 문제에 다음 세대가 답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선생만큼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게 하고 싶은 것이다. 그 선생님이라고 할 때 선생의 한자가 뭐예요? 먼저 선자의 살생이잖아. 먼저 살았던 사람이다. 즉, 그러니까 선생이라는 그 말 자체가 이제 제가 어저께도 왜 특히 그러니까 그것도 예를 든 거야. 예시를.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스스로 생각해야 되거든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진리를 탐구해보고 스스로 뭐든지 해보려고 적어도 처음에 시도는 해봐야 되거든. 그게 내가 스스로 해도 안 되구나 싶으면 전문가들한테 맡겨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스스로 해봐야 어떤 사람이 좋은 전문가인 줄 알 수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아무튼 지금 이게 선생만큼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게 하고 싶은 것이다. 그건 거야. 결국은 특히 이제 물리학의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이제 19세기 말 그리고 20세기 초 그때 이제 왜 양자 물리학자라든지 아인슈타인도 그 시대에 활약을 했고 엄청난 뛰어난 물리학자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그때 이제 어떻게 물리학자들끼리 이제 물리학도 또 교수님이 계시고 또 조교수가 있고 뭐 이렇게 쭉쭉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 나름대로. 그 속에서 어떻게 물리학이 꽃을 피웠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 이제 그 학생들이 그러니까 물리학 제자들이 아인슈타인을 뛰어넘는 거야. 뭐 그러니까 아인슈타인도 뉴턴을 뛰어넘은 거잖아요. 뉴턴의 그런 고전 역학에 대해서 뛰어넘고 이제 relativity를 이제 그 relativity theory를 만든 건데 상대성 이론이죠. 상대성 이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는 그 시각을 통념을 완전히 깨버렸죠, 그냥. 근데 그런 사고가 어떻게 되느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연역적 사고야, deduction. 연역적. 그러니까 연역적 사고가 뭐야 또? 원리를 연결지어서 또 다른 원리를 도출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학을 배울 때도 고전역학이 모든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배우는 이유는 결국은 그 고전역학이 그러니까 뉴턴의 그 만류 인력이 맞춘 그런 진리도 있거든. 그 나름대로 거시적인 물체에 대해서 이제 고전역학 가지고 그 다리도 치고 그러는 거죠. 토목 공사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물리학을 제가 왜 계속 강조를 드리냐면 저 역시 물리학을 지금 배우고 있는 학생이 저는 물리학 자체가 원래 물리학은 마치 그 소위 도 닦는 공부처럼 계속 공부를 해야 돼. 계속 내가 잘못 알았던 게 있었지 않았는가 또 고민하게 되고 또 물리학 자체가 또 흥미로운 게 그 마치 진짜 특히 물리학은 계속해서 뭐가 이게 발전이 된단 말이야. 싹 다. 계속해서 막 새로운 지식들이 융합이 되고 또 어떤 옛날에 알았던 것들이 또
또 반증이 되어서 그게 또 무시되고 또는 이제 좀 더 보완되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마치 생물체가 진화를 하듯이 물리학 지식이라는 게 진화가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 과학적 사고라는 게 뭘까? 과학적 사고라는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학이 일단 뭐야, 과학이? 음. 자연을 배우는 학문? 자연의 이치를 배우는 학문인가요? 과학이? 과학만의 특유한 그런 게 있는데 저는 결국은 음, 좀 엄청난 generalization이긴 하지만 generalization 그러니까 그냥 퉁쳐서 얘기할게요. 퉁쳐서 얘기를 드리면 이 결국 학문이라는 게 네이처가 뭐야? 자연. 그리고 휴먼 네이처. 이 두 개를 배우는 것밖에 없다 생각하거든요. 크게 봤을 때. 제가 뭐 모든 학문을 수렵한 건 아니지만 저희 학교의 인지과학이라는 전공 자체가 언어학도 배우고 심리학도 배우고 철학도 배우고 그다음에 컴퓨터 사이언스도 배우고 아무튼 이렇게 짬뽕된 지식을 배워가지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전공자들은 이런 걸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인지과학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cognition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라는 존재는 대체 뭔가 이런 거 아무튼 본인의 존재에 관한 그런 좀 복잡한 것까지 들어가거든요. 뭐 데카르트의 그 왜 나는 생각하니 뭐 고로 존재한다 뭐 그런 말 있잖아. 근데 뭐 그런 거는 이제 그냥 유식한 척 하려고 떠드는 거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통념을 찾아 뒤집어 보는 것이 학생으로서 훌륭하다. 이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을 그냥 곧대로 듣는 게 아니고 나의 언어로 바꿔봐야 되는 거야. 나의 언어로. 그러니까 제가 왜 오태민 작가님 영상을 보고 글도 쓰고 뭐 가끔씩 뭐 계속 그러는 거 아니지만 또는 트위터에 글도 남기고 그러는 게 내가 어떤 것을 딱 들었으면 필기를 해야 돼. 필기를.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 선생님이 말한 그대로 그거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나의 언어로 바꾸는 게 중요하거든. 나의 언어. 어. 그러니까 그렇게 내 언어로 바꾸면서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근데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왜 부족한지 저도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제가 한국 살 때만 하더라도 그때가 한 2007년, 2010년까지 있었으니까 2009년까지 있었으니까 한국에서 중학교를 다녔을 때 들었던 생각이 이제 저도 학원을 갔어요. 학원을 가면 뭐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학원 선생님들이 싹 다 정리를 해줘. 총정리. 남들이 유학한 거를 들고 공부하는 거야. 그거 가지고. 근데 공부를 지금 생각해보니 잘했던 친구들이 했던 짓이 뭐냐면 했던 짓이라 해서 그런가? 아니, 했던 일이 뭐냐면 이제 공부 잘하던 친구들은 지가 스스로 필기를 써가지고 지 스스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내릴 수가 있어. 그리고 왜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안단 말이야. 원리가.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모든 걸 알 필요는 없단 말이야. 모든 팩트들은 어차피 컴퓨터 치면 나와. 구글 치면. 그런 거는 하면 안 되고 원리를 알아야 돼. 원리를. 그러니까 이게 결국 공자의 그 노노의 일장이 뭐야? 하기 시습. 응? 배우고 계속해서 익히면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공자 선생님이 지금 제가 그 이한우 선생님의 노노로 읽다 이 책을 읽고 있거든요. 공자 선생님 말 중에 틀린 거 별로 없어. 우리가 공자 선생님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여태껏. 너무 지금 이런 주자학이라든지 이런 오염된 사상에서 벗어나와서 진짜 공자의 말씀을 들으면 노노라는 책을 읽으면 위대한 책이거든요, 진짜. 왜 우리 선조들이 그래도 노노를 공부하셨고
그리고 그 호암 이병철 선생님께서 삼성을 창업하신 분이죠. 이분께서 본인이 인생을 바꾼 책이 호암 자전에 나와요. 이 얘기가 왜 노노라고 했는지가 이해가 되더라고. 근데 이게 일본 사람이 쓴 책 중에서 제가 제목은 까먹었는데 저도 그 책을 그저께 샀는데 그 일본의 그 메이지 유신 당시에 이제 논어를 가지고 이거를 그 경영학에 처음으로 이렇게 했던 게 있어요. 그 책이. 그 책 제가 밑에 참고 자료에 놔둘게요. 아무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어, 논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통념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고리타분할 것 같고 전혀 쓸모없을 것 같고 뭐 아무튼 뭐 좀 그렇잖아. 통념 자체가 진짜 선비 10선비다 진짜 완전히.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막상 읽어보면. 그리고 다른 분야에 내가 어떤 그런 기술이 있다든지 그러신 분들이 이 논어를 통해서도 뭔가 본인들만의 철학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서 파생된 그런 논리를 가지고. 근데 이제 사람들의 생각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예가 이제 옛날에 청나라 말기 때 얘긴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제 일본 사람이 이제 논어를 가지고 경영학으로 풀어낸 그 책에서 그 책이 나올 때쯤인 것 같아. 무술로 단련된 청의 무사들이 난을 일으켰다. 아편 전쟁 때 얘기거든요. 이게 아편 전쟁은 충격적이었다. 강대국이라고 자부하던 청나라의 정규 군함이 영국의 호위선들에 의해 무참히 부서졌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청의 장수는 황제에게 허위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 상황이 악화되고 나서야 황제는 자기 신하 장수가 개인적인 야심으로 일으킨 전쟁이란 명분으로 굴욕적인 항복을 하고 말았다. 명분이 중요하죠. 항복할 때. 청의 거대한 함선은 영국의 함포와 총에 무력했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일들은 60년이 지나서 벌어진다. 무술로 단련된 청의 무사들이 또 난을 일으켰다. 맨몸과 칼로서 말이다. 많은 민간인은 죽일 수 있었지만 일본의 정규군에게 허망하게 진압당하고 말았다. 이게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 이미 총의 위력을 증명한 전쟁이 60년 전에 있었지만 60년 전에 있었어요. 사람들의 생각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에 의하면 아편 전쟁 이후에도 청나라의 엘리트 무관 시험에는 여전히 활쏘기가 중요한 과목이었다고 한다. 위 하단에 나는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없었던 경직된 청나라 지배층의 의식을 보여준 사건이다. 여러분 이 예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람들의 생각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왜 우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러는 이유가 어, 우리가 지금 universal money 모두가 통용할 수 있는 그런 화폐를 지금 찾았는데 이제 이 화폐가 또 심지어는 전송시키기도 쉽고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이런 진짜 뛰어난 그런 어, 인류의 어떤 혁신인데 이제 사람들의 생각을 쉽게 바뀌지가 않죠. 아직도 정부 주도의 그런 화폐를 믿고 있고 뭐 심지어 자 본인을 리버테리아라고 부르는 분들도 아직도 뭐 금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아직 그 생각이 잘 안 바뀌는 거야 이게. 아니 종이 화폐가 쓰레기인 건 알겠다. 근데 이제 나는 금을 쓰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또 약간 그 배의 역사로 돌아가면 제가 뭐 배의 역사를 제대로 아는 거 아닌데 마이클 셀러 경이 그런 말 하거든요. 그 비트코인 맥시죠 유명한 마이클 셀러 경이 무슨 말을 하냐면 그 브리드 러브랑 제가 그들 팟캐스트를 들은 게 그 팟캐스트가 진짜 좋아요. 그 마이클 셀러 시리즈가 저는 이제 그걸 통해서 배경 지식을 습득하고 오태빈 작가님을 만나가지고 바로 이해가 됐거든 그냥.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무튼 마이클 세일러 경은 이제 지금 미국 상장 기업의 CEO고 이제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어, 그리고 또 이분은 또 MIT 출신이거든요. MIT에서 이제 원래 공군 이제 장교가 되려고 했는데 뭐 건강상의 이유로 잘렸대. 실제로는 건강한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 오진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비즈니스로 넘어온 케이스인데 공대 다니다가 예, 이제 그분께서 했던 말씀이 야 이제 그분은 이제 그 MIT에서 무슨 전공을 했냐면 이제 항공 우주 쪽을 전공한 것 같아 들어보니까 신기하게 말해서 로켓 사이언스를 전공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특히 이제 좀 약간 그 기계 공학이라든지 또는 이런 머티리얼 결국은 머티리얼 사이언스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재질의 그것이 그러니까 알루미늄이 좋은지 철이 좋은지 구리가 좋은지 뭐 그런 것들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런 걸 모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에는 금이 있고 돈의 재질 중에서 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돈이 또 종이 화폐 정부의 신용을 받은 정부의 신용을 담보로 한 종이 화폐가 있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있어요. BTC 이 세 가지가 나왔는데 이게 마치 그 재질마다 다 다르다는 거야. 이게 재질이 이 물건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은 금이고 금은 이제 뭐 금이라고 할 수 있고 종이는 뭐 될까요? 뭐 종이죠. 그러니까 이거 배로 예를 들어볼게. 배로 예를 드는 게 더 쉬울 것 같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뗏목을 만들어 뗏목. 뗏목이 있고 목선이 있고 그다음에 목선 다음에 그 철갑선이 있어. 이렇게 세 가지 다른 배들이 나왔어요. 이렇게 철갑선이 있는데 이제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철 자체가 철이 녹슬잖아. 철은 바다가 물이 많은데 그걸 어찌 타냐 철갑선을. 뭐 제가 뭐 배를 만드는 사람 아니어서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목선 다시 타실래요? 여러분 목선을 다시 타겠냐고. 아니 또 비행기를 예를 들어 볼게요. 비행기가 옛날에는 나무로 만들었잖아. 그게 이제 라이트 형제가 원래 그 자전거 만드신 분이었거든. 제가 알기로 자전거 만드는 분들이었어. 근데 그분들이 그때 당시에는 나무로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그거 아세요? 그 비행기를 뜨게 하려면 그 비행기는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 철이 아니거든. 재질이. 비행기 그게 알루미늄인가 그런 거 같아. 잠시만요. 검색을 해봅시다. 맞네요. 항공기에는 이제 알루미늄 합금을 많이 쓴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쓰는 밥 숟가락은 스테인리스를 많이 쓰잖아요. 요즘은. 옛날에는 좀 뭐예요? 그 누런 이런 그런 재질의 그 재질을 많이 썼고.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어찌 보면 이제 석기 시대에서 돌을 쓰던 시대가 끝났던 이유가 우리가 석기 시대가 끝난 이유가 뭘까요? 돌이 없어서 그런가요? 돌이 없어서 석기가 끝났나요? 아니잖아. 아니잖아요. 돌이 없어서 석기 시대가 끝난 게 아니고 어, 돌보다 더 좋은 재질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청동기.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어요? 철이 나왔죠. 철기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그 옛날에 원시사회 때 구석기, 신석기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뭐 그게 맞는지 틀렸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나누잖아. 좀 약간 generalization 하자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어.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시대적 변화에 있다는 거야. 그 시대적 변화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후견 지명으로 멀리서 바라보면 그 시대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것 같지만, 그 물리학자 막스 플랭크가 했던 말처럼
또 제가 알기로는 토마스 쿤이 또 그런 말도 했던 것 같아. 과학의 혁명이라는 책이 있거든. 과학의 역사라는 책이 있거든요. 토마스 쿤의 책. 이제 인류의 역사의 발전, 특히 과학의 발전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첫 번째가 일단은 오래된 세대가 다 돌아가셔야 돼. 그래서 이제 막스 플랭크가 했던 말이 어, 과학은 장례식을 한번 할 때마다 발전된다. 그게 왜 그런 말이 나왔냐면 이제 아인슈타인이 젊었을 때는 이 고전 역학을 주창하시던 분들이 생각을 안 바꾸는 거야. 물리학자들이. 물리학자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물리학자들이 저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라 생각하고 진짜 똑똑하고 과학적인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저번에 읽어드렸던 하이젠베르크의 부분과 전체에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내가 신대륙으로 가려면 그 신대륙으로 가기 위해서는 과학적 사고도 필요한데 이전에 있었던 통념을 깨야 된다는 거야. 결국은 그 통념을.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이제 규범적 사고라고도 말을 하고 라벨링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 다시금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전제를 하고 새로 배워보자는 거야. 새로 싹 다 리셋을 시키고 컴퓨터에 지금 파일이 많아가지고 컴퓨터가 느려. 그럼 뭘 해요? 컴퓨터를 다시 끄고 키잖아. 다시 꺼보자는 거야. 컴퓨터를 다시. 이제 그런 자세를 이제 오태민 작가님께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거 꼭 비트코인뿐만 아니고 앞으로 또 비트코인 말고도 뭐 또 다양한 뭐 신기술 또는 메가 트렌드 자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또 투자자로서 이걸 또 한번 보자는 거야, 우리가 투자자로서. 제가 CFA를 공부를 했는데 물론 뭐 많이 공부했던 것도 아니고 한 6개월 정도 공부를 했는데 제가 중도 포기를 했던 이유가 비트코인을 알게 되면서 저는 CFA 공부를 포기했거든요. CFA 레벨 1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정말 좋은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 DCF 현금 할인법 그리고 time value of money 시간 선호도 그리고 통계적 지식 이런 걸 배우긴 정말 저는 CFA 레벨 1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채권이랑 뭐 이렇게 주식은 별로였어요. 주식 자체는 별로였는데 아무튼 채권에 관련돼서도 좀 배우고 채권이 뭔지도 제대로 배우고 근데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안 배우더라고. 저는 이제 그때 CFA를 공부하고 있을 때가 이제 2020년도 2020 제 블로그 글이 있거든요. 2020년도 말인가 그래. 2020년도 말 그때쯤에 저도 비트코인도 그때 배웠게 됐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물리학자 얘기를 드리면서 과학이 두 가지 경우에 발전한다고 했잖아. 첫 번째가 이제 세대 교체가 일어나거나 세대 교체.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통념을 잘 못 깨는 거야. 사람들이 살아온 간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 청나라 이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젊은 청년들도 그때 사회적 분위기가 그런지 몰라도 생각이 안 바뀌잖아. 생각이 총이랑 대포가 있는데 거기서 맨주먹으로 싸우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어제 제가 은유적으로 비유했던 게 그거였잖아요. 여러분 지금 월스트리트에 탱크 부대랑 싸우고 있다고. 지금 월스트리트 탱크 부대랑 우리는 주먹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길 거냐고. 그 인간들을. 심지어 월스트리트에 있는 사람들 인간도 아니야.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이길 거냐고. MIT 나오고 하버드 나와가지고 스탠포드 나와가지고 버클리 나와가지고 지금 코딩 해놓은 그 천재들을 어떻게 이길 거냐고. 잘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 개미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결국은 그런 컴퓨터 프로그램이 못하는 걸 해야 된다는 거야. 컴퓨터 프로그램. 그리고 이런 똑똑이들이 통념을 가지는 것에서 통념을 깨야 우리가 투자자로서 밥 먹고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단타 자체가 나쁜 거 아니라고 했죠. 단타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이제 단타 또는 차트도 결국 통념이야, 통념. 음. 정말 내가 큰 부를 쌓고 싶으면 지금 당장은 그냥 차트 봐서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메가 트렌드를 볼 수 있는 지혜를 쌓고, 그러니까 지혜를 쌓고 그 지혜가 또 뭉쳐져서 통찰이 된단 말이야. 통찰이 있어야 통념이 깨져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제 또 마지막으로 유비쿼터스 시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청소년들이, 오태민 작가님이 쓰신 글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살아갈 세상은 유비쿼터스의 시대이다. 아무 곳에서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다. 어디에서건 최신 정보에 접속할 수 있다. 유비쿼터스 시대의 단편적인 지식을 쉴 새 없이 마치는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편 전쟁 이후 청나라의 무사들의 그 완고함과 무엇이 다른지 구별하기 쉽지 않다. 유비쿼터스 시대의 지적인 인재는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걸어다니는 사전이 칭송받던 시대는 오래전에 끝났다.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거나 그 지식을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 핵심이다.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은 기계보다 못한 신뢰할 수 없는 백과사전일 뿐이다. 이게 진짜 뼈를 때리는 게,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걸어다니는 사전이 칭송받던 시대는 오래전에 끝났다.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거나 지식을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 핵심이다.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은 기계보다도 못한 신뢰할 수 없는 백과사전일 뿐이다. 그러니까 여기 사진을 보면 어떤 학생이 그 골든벨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인터넷에서 칠 수 있는 지식이잖아. 인터넷에서 치면 딱 나오는 지식이잖아요. 요즘에 이런 쇼도 안 하지 않나? 모르겠어요, 잘. 제가 안 봐가지고 TV는. 그러니까 제가 그 작년에 홍익대 가서 이제 그때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 커리어 관련해서 제가 좀 다른 사람들이랑 별락이 무슨 말을 했냐면, 제 그 커리어 얘기는 안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 저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커리어 그런 박람회를 맨날 가면 통념에 박힌 소리만 하는 거야. 통념에 박힌 소리. 그래서 전 통념을 깬 거야. 가서 나름대로 깨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인포메이션과 인텔리전스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였거든요. 이거를 구분하시고 나와야 된다, 대학교에서. 무슨 말이냐면 인포메이션은 정보야, 정보. 인텔리전스는 뭐야? 첩보야, 첩보. 그러니까 이게 영어권 사람들은 인포메이션이랑 인텔리전스 하면 딱 다른 거 알거든요. 인포메이션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야.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인터넷에 퍼져 있는 거죠. 그런 것들. 인텔리전스는 뭐야? CIA라든지 이런 정보 첩보기관만 알 수 있는 정보들이야. 찌라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찌라시는 아니고 이제 결국 인포메이션을, 그러니까 기사를 읽을 때도 그냥 읽는 게 아니고 거기서 첩보를 얻어야 돼요. 첩보를 거기에 내포하는, 함미하는 그 의미를 파악해야 되고. 그게 힘들어. 저도 힘들고 그게. 저는 이제 그거는 좀 기사를 읽으면, 저는 시류를 따라가는 그런 기사를 읽으면 잘 안 되기에 저는 책을 통해서 그런 인텔리전스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미국에서 영어권에서 똑똑한 사람을 뭐라고 불러? informative person이라고 안 부르거든. informative. 정보가 많은 사람이 안 불러. 똑똑한 사람을 영어로 뭐래요? intelligent people. intelligent people. information과 intelligence의 차이를 아셔야 된다. 정보와 첩보. 굳이 나누자면. 그러니까 미군도 정보과를, 우리나라는 정보라 부르잖아. 근데 이제 미국은 인텔리전스라 부른단 말이야. 정보를. 인정작계군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인사과, 정보과. 정보가 아니고 원래는 첩보과가 돼야 된다. 첩보. 또 손자 역시 첩보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죠. 정보보다 첩보가 중요하다고.
아무튼 오태민 작가님 요번에 강의를 하시는데 이제 이 아무튼 마중물 논술로 시작하신다고 해가지고 저도 이 PDF 버전은 어저께 샀고 그전에는 교보문고에 나왔던 이북을 읽었는데 이게 PDF 버전이 훨씬 더 낫네요. 사진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해도 더 쉽고 글도 더 액박이 없어가지고 더 좋네요. 훨씬 더. 예. 아무튼 제가 좀 글을 읽다 보니까 제 생각을 말을 많이 하게 됐는데 제가 원래 이거 하려고 했던 거 아니고 제가 글 썼던 불쌍한 지정학을 가진 곳에서 살아남기 이거 읽어드리면서 우리나라 지정학이 너무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분들은 꼭 가정에 하나씩은 사셔야 된다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아무튼 그냥 글 읽어보세요. 네, 네. 제가 또 말이 길어졌네요. 아무튼 이 영상 비트코인은 생존의 지혜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통념을 깨라는 그런 메시지를 저는 받았어요. 오태민 작가님한테. 그게 어, 메타적 사고, 과학적 사고, 시스템적 사고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결국 한 줄 결론은 내가 알고 있던 것들에 대한 그런 막연하게 알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예를 드신 거는 거북선이야. 거북선. 우리가 아는 거북선이 그게 맞는 것인지. 아무튼 그렇게 제가 참 진짜 인터넷에 선생님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한 분 더 소개시켜드리자면 영국 옥스퍼드대 제가 저번에 소개시켜드렸죠. 데이비드 도이치 교수님 양자 물리학의 그 양자 컴퓨터의 아버지 이분의 책 The Beginning of Infinity 이 책은 한국어로 번역이 안 돼 있어 내가 알기로. 아무튼 여기에 브렛 헐이라고 해가지고 호주 사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잘 또 번역을 잘 해주세요. 이 책을 이 책은 영어로 읽어도 힘들어. 영어를 하더라도 저도 지금 근근히 챕터 6까지 읽었거든요. 와 진짜 힘들어. 이거에 대해 관심 가지기까지가 거의 한 6개월 넘게 걸렸던 것 같아. 너발 선생님 저 진짜 존경하는데 이제 이 너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왜 너발 선생님이 이런 거를 얘기를 할까? 근데 이게 이 오태민 작가님의 통념을 깨라. 그러니까 그 요번에 계속 말씀드리는 시스템적 사고랑 연결이 되는 거야 이것도. 그래서 참 저는 배울 게 너무 많네요. 저 지금 휴가인데 너무 배울 게 많아. 휴가인데 더 바빠 배운다고. 아무튼 이 너발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과학적 사고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제가 참고 자료 밑에 놔둘 테니까 이제 이걸 보세요. The Beginning of Infinity Part 1. Science is the engine that pulls humanity forward. 제가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래서 제 생각도 말씀드리고 같이 읽어보면서 아무튼 오늘의 결론은 뭐야? 통념을 깨라. 내가 전제로 깔고 갔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꼭 다 모든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사람이 또 부정적으로 바뀔 수 있긴 한데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이제 배우고 비트코인을 정말 해보고 싶어. 정말 사고 싶고 해보고 싶은데 잘 안 돼. 한번 여러분이 가지신 그 돈에 대한 통념을 깨야 돼요. 그러면 그것밖에는 길이 없어. 그러니까 저번에 그 오태민 작가님한테 사연 보냈던 그분도 이메일 있잖아요. 이제 규범적 범주적 사고의 틀에서 지금 못 벗어나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그 뭐라 해야 될까요? 본인 인식 체계 안에 감옥은 본인 스스로 벗어날 수밖에 없거든. 그거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이제 비트코이너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저기 감 열쇠가 있다는 그것밖에 알려드릴 수밖에 없어. 이제 열쇠를 스스로 가서 픽업을 하고 열쇠로 문을 따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 마중물 논술을 한번 사셔서 읽어보셔라. 오태민 작가님 이번 책이 또 새로 나왔거든요. 이번에 품절됐다가. 아무튼 이번에 또 코엑스 서울 코엑스에서도 이제 대면 수업을 하고 저는 비대면으로 또 한국 시간으로 3월 26일이죠. 토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그때. 네, 그래서 또 이렇게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또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또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